매입세 문제 관련 문제인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문제를 보면 시내버스 운수업과 시내버스 운수업이면 면세사업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전세버스 운수업, 과세사업 이 둘을 반영하는 일반 과세자인 스타밸류 운수인 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과 매입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급가액이 이제 22년 예정분과 22년 확정분이 있고 21년분이 있는데 저희는 매입세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공동매입세액은 단기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내역을 보시면 시내버스 사업부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시 기속에 따르면 다 불문제가 되고, 전세버스 사업부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매입세액 문제가 되고요.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겸용사업으로 관련된 공포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 1부터 보면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답은 이쪽을 보시고 자료를 보실 때는 각자 준비하시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보시면은 1기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내역 중 예정신고분에 수취한 매입세액 중 전세버스 사업분에 대한 150만 원은 전체가 공제가 되겠죠. 매입세 공제가. 그러면 과세분에 대한 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그 밑에 공통매입세액 휘발유 매입분에 대해서는 안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120만 원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이 안분 비율이 450분의 150이에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번 자료의 공급가액 자료를 보면은 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총 450이죠. 그 중에 과세사업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150이니까 450분의 150으로 안분을 해서 이 40만 원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50만 원과 겸용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계산한 4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확정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정신고 기간 때 지금 매입세 계산을 안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 안분을 하면은 아까 개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세버스 사업분 200만 원 당연히 다 전체 매입세 공제됐고, 그리고 겸용분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건데 방법은 뭐 두 가지로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아까 공명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겸용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300만 원 이거는 이제 1월부터 6월 전체분에 대한 매입세액이고, 여기에 1200분의 450 이 비율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에 대한 금액 비율이에요. 예정과 확정 전체에 대한 비율 중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율. 그러면은 전체 공통매입세액에서 전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 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미 공제한 공통매입세액 40만 원을 이미 공제받은 걸로 해가지고 차감을 해줘서 확정신고 기간에는 72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산된 매입세액과 과세분 매입세액 2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 중에 하나를 나온 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3번에 22년 2월에 설 연휴를 맞아서 전세버스 수요가 증가하여 이걸 22년으로 붙여주시고요. 2022년 2월부터 시내버스 중 10대를 전세버스로 사용하였다. 회사의 시내버스는 모두 21년 1월에 한 대당 1,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 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로 구입한 시내버스를 이제 과세사업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이게 아까 본 과세전환 매입세 공제인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은 한 대당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만 원이 10대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이 100만 원 매입세액 곱하기 10대
그리고 아까 이 1 마이너스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먼저 1 마이너스. 근데 버스는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율 25% 들어가고 경과된 과세기간수 2가 되는데 이 과세기간수가 아까 제가 기초 취득, 기초 재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1년 1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21년도 기초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 계산은 22년도 1기 하기 때문에 22년도 1기 기초에 계산을 하는 걸로 봐서 21년도 1월부터 6월 한 기수 그리고 7월부터 12월 한 기수 해서 두 기수가 지난대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2가 돼서 이 금액을 계산한 500만 원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연쇄 사업으로 구입한 재원의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공통사용재와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이랑 공통매입세 안분 그리고 정산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재계산이죠. 이 문제 3번은 재계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과세 면세 비율을 제가 다 적어왔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단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정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주식회사 스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공급가액을 표로 가져온 이유는 재계산할 때 면세 비율을 계산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가로 1번에 건물 A를 21년 1월 1일 5,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입한 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2년 12월 31일 날 4천만 원에 매각했다. 먼저 건물 A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건물 A의 답안 양식에 보면은 21년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 정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건물 A는 21년도 1월 1일 날 샀으니까 아마 예정신고를 할 때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을 한번 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5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이 공통매입세 500만 원에 21년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이기 때문에 이 예정신고의 비율대로 48%를 곱하면은 240만 원을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에. 그러면은 정산할 때 어떻게 하냐? 정산할 때는 이 공통매입세 전체에서 그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 21년 1기 확정식 공급가액 비율인 50%를 곱한 금액인 250만 원에서 원래는 그 한 전체 기수를 반영했을 때 이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을 매입세 공제 받았어야 되는데 예정신고 때 예정 비율로 사용하다 보니까 24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큼 확정신고 시 더 공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산액이 10만 원이고 그러면은 이 납부할 금액이 10만 원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21년 제2기 납부세액 재계산액. 이거 오타여가지고 재계산액이 맞고요. 재계산액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잖아요.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과면세 변경을 하는 경우 재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재계산액을 구해보면은 한식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공통매입세 500만 원에 1-감가율, 건물이니까 5%죠. 경과된 과세기간수. 지금 1기 지났죠. 21년 1기 지난 거에다가 이제 면세비율. 비율을 보면은 1기 확정 때 면세비율이 50%였는데 2기 확정 때 46%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 4% 차이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는데 이 면세비율의 차이가 5% 미만 변동했기 때문에 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때는 재계산을 생략하고 22년 1기 재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때도 똑같아요. 공통매입세 500만 원 들어오고 곱하기 1-5%. 다만 과세기간이 한 기 더 지났으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수 2 곱해준 다음에 이제 이 면세비율을 지금 면세비율 증감 비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22년 1기 확정 때
면세 비율이 40%예요. 40%고 전기 면세 비율은 46%였는데 우리가 전기에 재계산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 전 면세 비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21년 1기 확정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인 50%가 오고 이 차이는 이제 1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45만 원이 나오는데 이 45만 원은 납부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이유는 처음에 매입할 때 면세 비율이 50%여서 50%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과세 기간에 재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의 면세 비율은 40%로 면세 비율이 감소했으니까 그 10%만큼 매입세 공제를 재계산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2년 2기 재계산에 계산할 건데 이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면은 단가로 1번에 22년 12월 31일 날 4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계산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재계산을 하는 거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주 공급으로 되던가 아니면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계산을 배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재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A 건물은 끝났고 이제 기계장치 B, 기계장치 B를 어떻게 할 거냐? 단가로 이번에 보면은 기계장치 B를 22년 7월 1일 2,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2년 11월 1일 1,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22년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날 예정신고 할 때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해줘야 되고 22년 11월 1일 날 공급할 때 공통사용자와 공급가액 안분 계산으로 과세표준 구해줘야 되는데요. 해설을 보면은 22년 2기 예정신고 시 공제액은 이제 2,200만 원의 부가치세 포함해서 샀으니까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 200만 원, 200만 원에서 이제 10분의 7, 이 10분의 7이 22년 2기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과세 공급가액 7억 원과 면세 공급가액 3억 원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 공급가액 10에서 이제 과세 공급가액 7로 안분한 금액으로 140만 원이 예정신고 시 공제가 됐을 거예요. 그 예정신고 시에 140만 원 공제 받고 22년 2기 예정신고 시 공제세액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확정신고할 때 정산을 빼줘야겠죠. 근데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단기에 매입해서 단기에 매각을 했어요. 11월 1일 날 매각 당시에는 그 2기 신고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할 때 안분하면은 저희가 전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매입세 안분 계산도 단기 매입가액 비율이 아니라 단기 비율이 아니라 전기 비율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할 때 보시면은 200만 원에 60%를 곱했는데 이 단기에 매입한 자산을 단기에 매각한 경우에는 전기 과세 비율로 안분을 한다. 그래서 전기 과세 비율이 60%가 왔고 왜냐면은 공급했을 때도 전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했기 때문에 60%가 그대로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산 시에는 예정 신고 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여기에 기재해 주면은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과다 공제가 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 정산할 때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액이 오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비율이 너무 과세 비율이 높게 돼서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때 추가로 손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문제를 풀었고 매입세 공제가 어떤 게 되는지 그리고 공통사용자와 공급 그리고 매입세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 재계산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겸용사업자와 관련된 파트는 모두 다 정리되고 겸용사업자가 실제로 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하긴 한데 법령을 보면은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개념이 법령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트가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건 단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전기 거를 사용한다.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공통매입세 안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당기 공급가액이 확정됐으니까 당기 비율로 정산을 한다. 그리고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한 기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면세 비율 증감에 따라서 재계산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준다. 그리고 뭐 예외 규정,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부를 매입세 공제해주는 규정은 그때 상황에 닥쳤을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적용을 하면 되고, 물론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예외 규정을 조금 뭐 외우든지 해야겠죠. 이렇게 꼬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간이과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산세 정리하고 마칠 건데, 간이과세 개념이라고 하면은 사업 규모가 이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기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서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간이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으로는 어떤 책은 뭐 간이과세자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게 맞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고, 다만 이제 발급 가능한 경우가 제가 수업하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죠. 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시 그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에 1기 그리고 2기 이렇게 6개월씩 나눠서 구분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가 원칙이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제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즉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간이과세자의 범위,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보면은 원래는 이제 4,8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계획이 이제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라는 개념이 없고, 법인은 너는 어느 정도 이제 기장을 하고 세법 지식이 있는 애니까 간이과세자 적용할 수 없어 해서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는 배제업종, 광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전전년도 복식후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한 사업 등이 있는데, 배제업종을 보면은 거래 단계가 끊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하나는 일반과세고 하나는 간이과세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가 일반이면은 다른 거는 아무리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미달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제 과세 이용장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이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고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는 경우에 그 과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말만 들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봤는데 보시면은 X5년에 공급대가가 A1이다.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그러면은 이 A1을 가지고 얘가 간이과세자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그 다음 연도에 하반기예요. 7월부터.
이게 왜냐면은 X 5년 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기 확정 신고 기간이 1월 X 6년 1월 25일까지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는 얘가 간이과세 기준 대상 금액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 기준인지 그게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바뀌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A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이 B, X6년 B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하반기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처음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할지. 그래서 이 A 기간과 X2년 상반기까지는 선택에 의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건 아니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건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 X2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X1년도에 대한 이제 공급 대가가 부가세 확정 신고 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A를 기준으로 이 하반기를 판정한다. 그 다음은 그 위와 같이 기준으로 판정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업자들이 1월 1일에 개업하는 것도 아닌데 연중에 개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으로 적어뒀는데 신규 사업 개시 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X1년 7월 1일 개업했는데 공급 대가가 100이었다. X1년에 그러면은 이거를 12개월로 환산하면은 이 100을 12개월로 환산한 다음에 그 6개월 사업을 진행한 6개월로 나눠주면은 이 200이 12개월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된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간이과세의 특징을 설명했을 때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간이과세 제도 포기라는 제도는 이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막으며 이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누적효과 아마 면세 수업 들으셨을 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게 돼가지고 뭐 원래 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보면은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으려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아마 프린트에는 맞네. 이게 다른데. 근데 이거 뭐 문맥상 다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세무서장이 걔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이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가가 납세자한테 너 세금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적게 내라 라는 이렇게 혜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인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내가 막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제발 나 간이과세 포기 시켜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포기할래 하면 어차피 혜택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기가 이루어지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이과세를 이제 중간에 포기하려면은 이런 만약에 간이과세자 업체가 있는 경우에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 측에서 그러면은 나 안 해 해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좀 많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간이과세 포기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할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과세자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냐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를 하면은 그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는데 보면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이제 간이과세자고 이제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이과세를 이제 포기해가지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혜택이 막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 내가 뭐 기장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다시 받고 싶다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일단 포기를 하면은 3년간은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을 수 없고 적용 가능한 시점이 되기 전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포기를 했으니까 다시 받고 싶으면은 너가 네 스스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은 간이과세 포기제도와 면세 포기제도, 면세 포기도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면세 포기는 뭐 전체 면세 사업자들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뭐 면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비영리법인이 뭐 실비 목적으로 뭐 판매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한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수출과 관련된 건 확실하고 면세 포기랑 이제 간이과세 포기를 비교해 보면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고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적용은 면세는 포기한 날부터 3년간 면제받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는 이제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번 달에 간이과세를 포기했어요. 제가 22년 9월 21일 날 그러면은 이제 10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겠죠. 그러면 22년 10월 1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22년 10월부터 3년이 지나려면은 22년 10월이 되겠죠. 22년 9월 30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는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거는 솔직히 저희가 실무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구조가 조금 중요한데 이 계산구조가 편리하게 계산하라고 만들어준 제도인데 우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골칫거리예요. 왜냐면 더존에서 막 환급이 안 되는데도 막 환급세액이 찍혀서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구조를 조금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게 신고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계산구조는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먼저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거를 가산해주고 뭐 기타 공제세액을 빼고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빼고 가산세 더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 나옵니다. 그럼 먼저 보면은 납부세액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납부세액은 과세 표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하고 거기에 이제 10% 세율 아니면 뭐 영세를 적용한 대상이면은 0%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과세 표준이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다 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간이과세자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은 거기 면세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가 아닌데 그 면세로 찍히는 이유가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 돼가지고 다 포함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마켓 자료를 받았는데 면세로 찍혔다고 해서 면세라고 혼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손세 표준은 없고 납부의무 면제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여기는 뒤에 별표 주석에서 보고 그리고 공제세액에는 재고납부세액은 이제 뒤에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짚어보고 넘어가고 공제세액에는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 세액 공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줄게. 그리고 직접 신고하면은 전자신고세 공제해주고 신용카드 매출점포 등 발행세 공제 1.3% 곱하는 금액 있죠. 거기에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그러면은 상세적으로 보면은 과세 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상이하고 저희가 뭐 실무상 더 전에 입력을 해두면서 업종을 그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따라서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여러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 부가가치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영세서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부가가치율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그런 거 한 번씩 체크해주면은 좋고요. 근데 다만 이것도 공통으로 사용된 뭐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흔하진 않을 텐데 이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내서 부가가치율을 구한다. 예를 들면은 A 업종이 부가가치율이 10이고 A 업종에 대한 공급대가가 100이었어요. 그리고 B 업종은 부가가치율이 20%고 공급대가가 20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A 업종과 B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려면은 이 부가가치율을 10으로 할지 20으로 할지가 선택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부가가치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0% 부가가치율의 전체 공급 대가분의 이 A 업종에 대한 공급 대가 더하기 그리고 이 20%의 전체 공급 대가분의 이 B 업종 공급 대가 200 해서 가중평균을 하면은 0.16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부가가치율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이 예시고요. 그리고 납부의무 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대가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예정 부가 그리고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단 재고납부세액 납부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이 재고납부세액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 납부세액만 면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면제하면은 이게 영원히 들어가겠죠? 영원 들어가고 이 재고납부세액은 밑에서 별도로 합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납부세액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공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간이가세자가 이제 다른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이제 세금계산서나 뭐 신용카드 매출정표 이런 거 받으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제출을 하면은 일정 부분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세액공제 때문에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개념이 발생한 거고 뒤에 가서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실질 귀속에 따르고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관의 공급대가 비율에 따른다. 이거는 앞에서 겸용사업자 때 많이 봤으니까 적용하기 쉬우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보면은 그 세금계산서 수취등 세액공제에서 만약에 간이가세자가 공급대가 110,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이 포함된 만약에 물건을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간이가세자의 경우에 그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10에 0.5를 곱한 0.5 이 금액을 이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 과세자였다 하면은 매입세액 10을 받을 수 있는데 이 10과 0.55 이 둘의 차이인 9.45 네, 9.45 9.45를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 공제는 앞에서 일반 과세자에서 설명했다시피 동일하고요. 공제액은 결제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겠죠, 보통. 그리고 공제의 한도. 공제의 한도가 있는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 공제 합계액이 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 말뜻이 뭐냐면은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매입세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은 환급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별도 환급 규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환급을 못 해주겠다라는 규정이고 이것도 뭐 동일한 건데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추가되어 있는 거고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뭐 환급할 금액으로 나오면은 그 초과할 때 없는 걸로 본다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재고매입세과 재고납부세 있는데 이 말부터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단어 뜻부터 한번 보면은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매입세 공제를 과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뱉어내라 라는 그 항목이고, 재고 매입세액은 이제 간이과세자 시절 이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큼 공제받았던 금액과 전체 매입세액과의 차이를 덜 공제받았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 그래서 재고 납부세,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부세. 재고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돼서 매입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부를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계산 대상 자산은 다음으로 열거된 자산으로 매입세 공제 대상인 것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매입세 불공제 대상 여러 가지 봤잖아요. 토지 관련, 적대비 관련.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계산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대상은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자산으로는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저작품은 안 되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정한다. 그럼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재고 납부세.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표와 같아요. 재고품의 경우에 재고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고 1 공제율. 이 공제율은 0.5% 곱하기 10분의 11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봤을 때 재고품의 경우 재고금액,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는 이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해서 공제받은 매입세,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렇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재고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잖아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될 때 이 재고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곱한다는 의미는 이 재고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100분의 10을 곱한 것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이 들어가니까 굳이 100분의 10을 안 곱해준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이유가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재고금액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은 이 취득가액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금액이겠고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인데 장부 세금계산서상의 취득가액이에요.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하고 있고, 없는 경우에 왜 시가로 하고 있는지는 뒤에 재고매입세 공제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계산했을 때랑 똑같이 건물이랑 구축물 같은 경우 5%, 그리고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25% 적용하고, 이 공제율은 0.5 곱하기 10분의 100이다. 근데 이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분의 110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공급대가의 0.5%를 제외한 부분을 계산하여 납부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과세자에서 매입세 공제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얘가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만큼 납부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공급가액이 100, 그리고 공급대가 110인 재고인 경우에 매입세액 관련 공제액은 일반과세자 경우에는 10, 간이과세자는 110에 0.5를 곱한 0.55이다. 그러면은 이 재고 납부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고 1-0.5% 곱하기 10분의 110을 곱하면 9.45가 나와요. 그럼 이 9.45가 무슨 금액이냐면은 일반과세자 시 매입세 공제 받은 10과 간이과세자일 때 받았어야 하는 0.55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너가 더 많이 공제받았으니까 토해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산식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금액이 지금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에서 1을 곱해요. 그럼 부가가치세죠. 그 부가가치세가 나왔어요. 부가가치세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에서
0.5를 곱하기 전에 먼저 10분의 110을 먼저 곱해요. 부가가치세에서 10분의 110을 곱하면 공급 대가가 되죠. 공급 대가의 0.5%를 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공제받은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이 부가가치세에서 10분의 110을 곱한 공급 대가에서 0.5%를 곱한 경우에 이 둘의 차이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을 무작정 외우면 외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재고 납부세액으로 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재고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기장을 할 수 없으니까 힘든데 이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에 일반과세자 때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가 그 건물 등 취득 명세서 제출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돼. 너네 그 감가상각자산 있는데 그거 이거 해라. 재고납부세 계산해서 납부해라 라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재고납부세 다음 거는 이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제 이거는 재고 매입세. 여기 중에서도 이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있고 이것도 뭐 비슷해요. 산식은 비슷한데 재고 금액에 아까는 100분의 10이었는데 얘는 110분의 10이에요. 왜냐면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고 금액은 공급 대가가 들어가요.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가 들어가는데 그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면은 부가가치세만 산출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취득가액을 보면은 아까 재고납부세액은 이제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시가로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가는 경우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감가율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건물구축물은 5%,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은 25%였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1년이기 때문에 그 2배, 건물과 구축물은 10%, 그리고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은 50%,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이 공제율은 0.5% 곱하기 10분의 110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또 뜯어보면은 뭐 산식은 별도로 각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급대가의 0.5%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함이다. 즉 매입세액의 공급대가의 0.5%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여기서도 보면은 공급가액이 100, 공급대가가 110인 제고품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재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 거예요. 아니,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까는 공급 가액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급 대가 110이 들어오고 여기에 110분의 10을 곱하고 1-0.5 곱하기 0.5% 곱하기 10분의 110을 곱한다. 이 산식의 의미는 이 110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액에 1을 곱한 금액 그러면 부가가치세액이 되죠. 전체 금액.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액에서 10분의 110을 곱한 공급 대가가 만들어지고 그 공급 대가에서 0.5% 세공제 금액을 부하면은 그 금액이 9.45가 되는데 이 금액이 간이과세자 시절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납부세액이 뭔지, 재고 매입세액이 뭔지 먼저 절차 규정을 그 개념과 이제 형식을 조금 파악해봤는데 이 절차 규정은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읽고 넘어가면 먼저 재고 납부세액은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등을 이제 변경되는 날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가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런 거 남아있다라고 이제 전에 신고를 하고
일반에서 간이로 넘어갈 때, 그리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통지한 경우에는 이제 너가 신고한 금액대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 더해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재고매입세액은 똑같아요. 변경되는 날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는데 여기가 조금 다른데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재고 금액을 조사 및 승인하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왜 조사 승인이라는 말을 언급하냐면은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더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위에 재고납부세액은 90일이었는데 왜 90일이냐면은 재고납부세액 같은 경우 이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좀 널널해요. 왜냐면 과세기간도 1년이고 예정 신고 기간도 6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7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널널해서 그런 거고, 재고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면서 일반 과세자는 이제 3월 31일 지나면은 예정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 매입세액 공제분을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이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이제 6개월분에 대해서 예정고지 납부가 원칙인데, 다만 이제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몇 가지 있어요. 이 경우는 뭐 일반 과세자의 예정신고와 비슷한데 휴학과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 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나 이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아까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도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3분의 1로 동일했죠. 그거랑 이제 동일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선택기준이다. 이거는 납세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천만 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고, 일반 과세자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름만 간이지 일반이랑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정신고가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얘는 이제 7월 25일까지. 이거는 강제 규정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이름이 간이과세자의 기관이 일반 과세자의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라고 한다. 표로 간략하게 보면은 원래 7월 25일까지 원칙적으로는 예정부가 납부예요. 전기 납부세액의 50%. 다만 여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만 원으로 배정됐고요. 50만 원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분에 대한 거래를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1년에 대한 과세기간에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예정부과기간에 납부한 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를 한다. 이러면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념은 끝났고요. 근데 아까 그 산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예제 문제를 같이 읽었는데 한번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0%였던 개인사업자 영세한 씨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재고부가 및 감가상각 자산 명세가 다음과 같았을 때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지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시절에 전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을 일반과세자로 돌아왔을 때 공제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먼저 상품부터 먼저 보면은
답을 먼저 띄워놓고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상품을 이게 또 그 재화 취득일자에 따라서 산식이 또 과거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배제하려고 취득일자를 21년 7월 1일로 잡았고 먼저 상품을 7월 1일에 취득했고 취득가액이 1,100만 원. 정부가액도 당연히 1,100만 원이겠죠. 이 경우에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구하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가액 1,100만 원 공급대가 전체가 와야 되고 이제 그 공급대가 전체에서 부가가치세액만 발라낼 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을 곱하면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액. 이 부가가치세액에서 1을 곱하면은 그대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액. 이 부가가치세액에서 이 부가가치세에서 10분의 110을 다시 곱해서 공급 대가를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부가가치세인데 1을 곱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 이 두 개랑 이 두 개를 곱할 때 얘네가 둘이 이렇게 약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 대가에 그냥 0.5% 그냥 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0.5% 곱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일 때 이제 세금계산서 수치 등 세금공제로 해가지고 공제받는 금액이니까 매입세액에서 이제 공급 대가의 0.5%를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기기장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공급 대가 4,40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 정가액이 정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그대로 들어오고 이제 110분의 10 동일하게 있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감가율이랑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가율이 25%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시절인 50%가 들어오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1기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5% 곱하기 10분의 11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문의 경우도 뭐 동일한데 감가율이 10%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간이과세자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계획서에 가산세를 넣어놨었는데 가산세를 원래 안 하려다가 시간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가산세를 좀 여기에 헷갈려 하신다고 해서 가산세만 한 20분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산세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나 그리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고 그 다음에 현금매출 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를 보면은 첫 번째로 미등록 가산세와 다음에 명의위장 가산세가 있는데 미등록 가산세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납부해라 라는 규정이고 근데 저희가 아까 매입세 공제 파트에서 봤을 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에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이제 그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20일이 넘어가는 경우 보시면은 2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해서 원래는 2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3월 15일 날 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인데 뭐 한 달 안에 신청했기 때문에 50% 감면해주는 거고 이 공급가액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대충 정도로 하고 명의위장 가산세도 있는데 이 명의위장 가산세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를 하고 있는데 이 명의위장의 경우에 예외가 있어요. 사업자의 배우자 결혼한 부부는 하나의 인물로 본다는 그런 민법상의 뭐 그런 걸 따와가지고 사업자의 배우자가 하는 경우에는 명의위장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 여기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만약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적이 없다 보니까 경영을 못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이장 가산세를 물지 않겠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불상실 가산세. 아마 이쪽 부분이 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급한 사업자한테만 가산세를 매기는 게 원칙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도 매기고 있는데요.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불상실 가산세를 보면은 중요한 것만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지연 발급. 부가가치세 원에서 공급 시기 배웠고 아까 오전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발급 시기가 지나서 확정 신고 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1기라고 하면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 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를 부과하겠다. 근데 제가 매입세 공제 파트 쪽에서 표를 하나 보여줬었는데 매입세 공제는 이제 그 다음 과세 기간 신고까지 받아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공급자는 그 과세 기간이 넘어간 기간에 발급하면은 미발급으로 간주해서 가산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면 되고 이 미발급 중에서도 한번 볼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중에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 중에 이제 직전 연도 1억원 넘어가는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가끔씩 그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뭐 귀찮다는 분들이 해가지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경우에는 아무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발급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로 매기게 하고 있고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 A와 지점 B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점 A의 매출이면서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점인 B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공발급, 허위발급,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장 센 가산세들인데 이제 가공발급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발급한 사람이랑 그걸 수령한 사람 모두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허위발급 가공발급과 허위발급의 차이는 가공발급은 말 그대로 가공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급이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고 허위는 이런 거예요. 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 명의로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로 발급했다. 실제 공급은 일어나긴 했는데 그 명의가 다른 것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2%, 위에는 없는 걸 만들어낸 경우에는 3%, 그리고 허위 발급은 2%, 그리고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원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2%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를 어떻게 잡아내냐면은 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두 장을 발행해서 하나는 매출자가 한 장은 공급받는 자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호 검증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이제 파는 애는 매출 수익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고 받는 애는 이제 그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이게 상호 교차 검증을 했을 때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맞거나 가공이나 허위, 과다기재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세금계산서 가산세 이용도 있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는 미제출하는 경우가 없고 오래되니까 불명도 거의 없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연제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정신고할 때 제출하지 못해서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사업자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받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지연 수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정시 제출, 경정기간 세무서에서 경정해줘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 그때도 0.5%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과다기재도 부과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이제 공급자가 과다기재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밑에 있고 이거는 이제 신설돼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원래 저희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막 개인카드 사용료도 막 받아가지고 끼워넣잖아요. 이제 그걸 할 때 리스크를 안내해줄 사항이 하나 생겨가지고 나오는데,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 이 경우에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카드 사용분을 봤을 때 너무 이거는 가사적인 경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가산세 아니고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수치, 허위수치,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치, 이 경우에 공급자와 동일하게 3%, 2%, 2% 수취한 사람까지 가산세를 부담한다. 여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신설 나와 있고요. 22년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가산세와 매입세 공제의 관계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보시면은 한국 가산세는 가산세, 통상적인 거는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가능한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가공, 허위수치, 공급가액, 과다기재,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아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이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가산세까지 내가 물어야 되냐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만 불공제되고 가산세는 안 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근거를 털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라 라는 취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헷갈려하는 중국배제, 가산세 중국배제가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것만 짚어볼게요. 한번 바로 이번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도 들어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은 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이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경우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적용되지 않고 더 센 걸로 때릴게. 그러니까 더 강한 몽둥이로 때리는 거를 이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3번에 아까는 이제 미발급이었고 지연발급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지연발급한 경우 저희 MRI 들리면은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한 거 있으니까 가산세 체크해라 라고 뜨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뜨면은 보통 이것만 기재하시면 되고, 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만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센 거 중에 둘 중에 센 거 하나 이거 때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실무상 보면은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가공세금계산서나 허위수치세금계산서, 그리고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수취하는 자도 가산세를 낸다 그랬는데, 그 수취하는 사람이 이제 이 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만큼 금액을 세금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런 이제 부가세법상 가산세 다음으로 이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할 때 보통 많이 적용되는 가산세예요. 그 경우에 먼저 첫 번째로 무신고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신고 기한은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 그리고 법정 신고는 7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이 되겠죠. 그 경우에 만약에 너가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했으면은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명세율 같은 경우 이제 납부세액이 없잖아요. 근데 명세율을 만약에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0% 세율로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가산세 계산이 어려워서 이 명세율 과세기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무신고는 이제 무신고 납부세액이 20%나 명세율 과세기준의 0.5% 적용하면 된다. 근데 감면 규정이 있는데 잘렸는데 1개월 이내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제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액의 50% 감면해주고 1개월이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30%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20%를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신고 가산세는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인데 이 경우는 뭐 보통 수정 신고를 할 때 많이 발생하죠. 뭐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 그 경우에 가산세는 부정인 경우에는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40%. 근데 일반적인 과소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 표준도 마찬가지로 앞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0.5% 적용하고 있고 무신고 가산세 계산할 때 무신고 가산세 계산할 때 뭐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하면은 감면을 해주잖아요. 이 과소신고 관련해서도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은 가산세액이 90% 감면해주고 그리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50%, 그리고 30, 20, 10% 이렇게 2년 동안 2년 안에 수정 신고하면은 이렇게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 아까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면은 학생 면제가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산세 사례를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세금이 있죠. 또 가산세가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원천세 할 때도 많이들 접하실 거예요. 이 납부지원 가산세는 사업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경우에 납부지원 가산세를 가산한다. 그러면은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가 과소납부한 부분이랑 체납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의 미납기간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지난 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 그 일수를 여기 적어주고 일마다 0.0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세무서에서 너네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고지서를 발송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까지 납부를 해라 라고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고지한 날부터 고지서 내에서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는 이 납부지원 가산세 일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미납기간에. 왜냐하면 세무서 측에서 일정 부분 가산세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송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납기간이 포함이 안 되고 다만 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은 체납분이라고 해서 이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밑에 사례 보면은 이 납부 고지 전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이제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 기간을 적용해서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해주면 되고 이거는 원천세 다 동일이에요. 원천세도 그리고 바로 이번에 보면은 법정 납부 기한이 있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납부를 안 해가지고 납부 고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미납 기간만큼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되고 이 납부 고지서에 있는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면은 된다. 근데 납부 고지를 받았는데 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또 그럼 이 미납 기간이 이 납부 고지와 납부 고지서 사상의 납부 기한은 미납일수로 안 들어가고 이 각각 미납 기간만 들어간 다음에 이 추가로 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체납분 3%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이한 걸로는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해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현관펜 칠한 부분만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금 매출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예정신고나 하부정신고를 할 때 현금 매출 명세서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익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면은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1%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 수익 금액이나 기재된 금액과의 차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금 매출 명세서 같은 경우 나는 현금 매출에 대해서 이런 걸 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업종이 특정 업종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예식장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공원업 이런 애들만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간주임대료나 이런 거 기재되어 있는 그 서식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하셔야 되고 가산세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한 번씩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들도 그냥 한 번쯤만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중간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 가산세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가산세예요. 간이가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신설이 돼가지고 보면은 사업제도목 불성실 가산세 똑같이 있는데 가산세 대상 금액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1%였는데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액의 0.5%라는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들에게만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근데 다 동일해가지고 제가 여기 위에 일반가세자 료를 다 적어놨고 간이가세자 부분 없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기지수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로부터 간이가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그 공급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요. 매입세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것도 짜증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아마 실제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고 근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미발급한 경우에는 1% 가산세 미발급한 경우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매출 불성실 이런 것들은 일반 가세자와 동일하고요. 중복 배제도 동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 비율을 한번 표로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납부세액 대상으로 일반 가세자는 보통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일반 가세자 경우 예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월부터 2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로
이제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통으로 과세 기간이다. 그리고 적용 대상자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뭐 개인법인 불문, 공급대가 수준 불문, 간이과세자는 법인 사업자는 안 되면서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해야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배제 대상 사업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간이과세제도에는 포기제도가 존재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보면은 일반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오전에 수업했던 뭐 미용육탕, 유사 서비스업이나 뭐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는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봐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이 없고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경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아까 공부했던 그 규정이 적용되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이한 걸로는 납부의무 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적더라도 납부의무 면제라는 규정은 없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면은 오전에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거래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거래징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거래징수의 의무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떤 지위에 서게 되는지 그렇고 세금계산서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은 없지만 실무상 이제 사업자들이나 뭐 개인 소규모 대표님들이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드리면 될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왜 중요한지 그걸 봤고 수정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이제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와 소급되지 않는 경우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어떤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되는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매입세액공제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받는지 세금계산서 서류정도 선동경수정 뭐 위제매입세액공제 이게 있었고 그리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뭐 접대비라든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여기서 개인카드분의 가산금리를 조심하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겸용사업과 관련해서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때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기 과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직전 기준으로 안분을 한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미 공급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고 예정신고 시 안분을 했다면 확정신고 가서 정산을 하자. 그리고 경영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면세사업 비율이 변동돼가지고 재계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뭐 재고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